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야. 오늘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로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수학을 그저 문제를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란다. 수학은 자연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내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학문이지. 수학은 관찰을 통해 무늬를 찾아내고 그 무늬를 그림으로 바꾸어 자연 속의 규칙성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준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론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정한 패턴과 질서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어. 나뭇잎의 인맥, 벌집의 육각형, 바람의 소용돌이, 강물의 흐름, 별자리의 배열, 심지어 우리 몸속 세포의 움직임까지 모두 일정한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다. 수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삶과 죽음의 규칙을 찾아내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지. 역사 속 인류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싶을 때마다 수학이라는 도구를 발전시켜 왔단다.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도형을 고안했고, 근대의 과학자들은 운동과 힘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를 이용해 수학을 편안하게 만들었지. 문자의 사용은 수학을 더 편안하게 했고, 속도의 개념은 수학을 위대하게 만들었단다. 우리는 수학을 통해 유전자의 배열을 파악하고 기후 변화를 예측하며 우주의 기원을 알아내고 있어. 수학은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언어야. 생명체가 걸어가는 흔적, 그 속의 무늬는 모두 비밀을 담고 있단다. 자연의 구조는 끝없이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눈송이의 결정, 나무의 가지, 해안선의 굴곡 속에는 똑같은 모양이 한없이 이어지고 있지. 인체의 신비를 알면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고, 우주의 신비를 알면 인체의 신비를 알 수 있단다. 왜냐하면 둘 다 프랙탈 구조로 서로 닮아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복잡하지만 자연은 규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 이것이 바로 카오스, 자연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설명하는 언어야. 수학은 인간의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단다. MRI나 CT 같은 기계, 인공지능, 스마트폰, 위성통신, 모두 수학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학은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야. 그건 자연의 언어이자 인류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야.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단다. 수학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밝혀내는 학문이야. 자연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연의 구조인 프랙탈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의 세계, 즉 카오스의 세계를 알아야 한단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 속에는 무늬들의 모둠, 즉 패턴이 숨어 있어. 그리고 그 패턴 안에는 또 다른 패턴이 들어있단다. 패턴은 무늬처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하지만 얘들아, 이 패턴의 움직임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패턴은 입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학의 눈으로 봐야만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수학은 화학을 넘어 물리학의 세계도 들여다볼 수 있단다. 수학자들은 자연과 닮은 구조인 프랙탈의 세계도 다루고, 보이지 않는 카오스의 법칙도 두려워하지 않아. 수학은 사실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야. 인간의 창의적인 삶과 거룩한 죽음을 다루는 인문학은 수학의 주춧돌이 된단다. 인문학은 우리 눈을 넓혀주고 보이지 않는 힘과 법칙이 숨어있는 물리학의 세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언어이기도 해. 얘들아, 혹시 암세포 들어봤지? 정상세포와는 완전히 다른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단다.
그 표면에 미세한 프랙탈 패턴을 찾아내면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도 있고 치료도 훨씬 쉬워질 수 있어. 게다가 인간의 심장박동, 뇌파, 걸음걸이 같은 리듬 속에도 프랙탈의 불규칙성이 숨어 있어. 그걸 알아낼 수 있다면 병의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단다. 수학은 자연의 구조인 화학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힘의 법칙이 숨어있는 물리학의 세계를 연결시켜 생명체의 생성과 소멸의 메커니즘을 찾아내게 해. 그래서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야. 수학은 생명 연장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마법이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열쇠란다. 얘들아,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짜여 있어. 그 안에서 수학은 마치 자연의 언어처럼 모든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속삭이고 있단다. 수학은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밝히는 학문이란다. 얘들아, 잘 들어보렴. 수학은 자연 속에 들어있는 삶과 죽음의 흔적,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란다. 현대인들은 외롭단다.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미묘한 감정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더더욱 행복하겠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에게는 큰일이 난 것이지. 사람은 자연의 구성요소란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자연에게도 큰일이 난 것이지. 자연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단다. 암 치료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연 속에 어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단다. 따라서 암 치료제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야. 발견의 대상이란다. 자연의 비밀에 다가설 수 있다면 암 치료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수학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생명 연장의 꿈은 누구에게나 너무 중요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신약의 개발, 질병을 미리 알려주는 예방 및 예측 의학,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MRI, CT, 초음파와 같은 의료진단 기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CT 스캔은 X선을 여러 각도로 단면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암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 MRI는 작은 병의 모습까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진단하고, PET 스캔은 인체의 기능을 3D로 표현하여 암을 진단하고 재발 여부까지 파악하는 큰 도움을 준단다. 오늘날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비밀을 파악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준단다. iPSC 기술은 불임 환자를 위해 생식세포 생성을 가능하고, 이종이식 연구는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할 가능성을 열어준단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중심에는 수학이 있단다. 수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낸단다. 수학은 삶과 죽음의 흔적인 무늬를 찾아내고 형태가 있는 것들에 대해 한없이 이름을 붙이면서 보이지 않는 힘과 법칙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수학은 자연과학의 꽃이란다. 생명체들의 삶과 죽음의 흔적,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수학은 생명체들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줄어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지 그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란다. 얘들아, 안녕. 나는 신비로운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너희에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비밀을 들려줄게.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번성하는지에 대한 비밀 말이야. 바로 수학은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지. 이 비밀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 속에 숨겨져 있단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작은 풀 한 포기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한 지혜를 품고 있지. 오래 살아남고 자신들의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단다. 마치 자연이 수학으로 짠 아름다운 무늬처럼 말이야. 박테리아는 더럽고 무섭다고만 생각할지 모르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란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을 잃고 말 거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단다. 박테리아는 우리 몸의 작은 수호자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단다. 마치 작은 영웅들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말이야.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약을 먹지. 하지만 약은 박테리아에게는 아주 강력한 독과 같아. 약은 박테리아를 공격해서 없애려고 한단다. 처음엔 약에 맞서 막아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나 약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으려 한단다. 마치 진화하는 전사들처럼 말이야. 얘들아, 수학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언어란다. 생명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는지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 기억하렴. 수학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깊은 지혜를 알려주는 학문이란다. 수학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숨어 있어.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수학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해 준단다. 자연의 언어인 수학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어. 얘들아, 이제 알겠지? 너희도 수학의 눈으로 자연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지 않겠니? 수학은 너희에게 놀라운 세상을 보여줄 거야. 얘들아, 안녕. 오늘은 아주 신기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바로 수학은 종족을 보존하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야. 자연 속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 새끼를 낳고 먹이고 키워서 자기 종족을 이어가야 하지. 하지만 단순히 한 생명이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 종족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란다. 그래서 생명체들은 종족을 보존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왔어. 그게 바로 수학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지. 높은 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았어. 그건 종족을 이어가려는 첫걸음이야. 그런데 만약 까치가 실수로 발로 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알이 굴러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놀라운 건 까치알은 원추형, 즉 한쪽이 약간 뾰족한 모양이란 거야. 이 모양 덕분에 까치가 알을 살짝 건드려도 알이 멀리 굴러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둥지 안에서 머물 수 있단다. 까치알의 모양 하나에도 종족을 지키는 지혜가 숨어있는 거야.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수천 수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많은 변화 끝에 만들어진 모양이지. 이게 바로 자연 속의 수학적인 진화의 결과란다. 이번엔 사막으로 가볼까? 뜨겁고 건조한 사막엔 선인장이 살고 있어. 그런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대신 온몸이 가시로 덮여있지. 왜 그럴까? 만약 선인장이 다른 식물처럼 넓은 잎을 가졌다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렸을 거야. 그러면 선인장은 금세 말라 죽었겠지. 그래서 선인장은 잎을 줄이고 또 줄여서 가시로 바꾼 거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고 동물들이 먹지 못하게 지키는 완벽한 생존 전략이 되었지. 이렇게 선인장은 살아남기 위한 수학적 모형을 찾아낸 식물이야. 그 모양 속에는 생존과 종족을 이어가려는 지혜로운 수학의 공식이 숨어 있단다. 얘들아, 왜 어떤 생명체가 저런 모양이 되었을까? 그걸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게 바로 수학 공부란다.
저런 모양을 본떠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만들면 어떨까? 이건 수학의 응용이지. 그리고 저런 모양이 어떻게 작동하지? 하고 파고드는 게 과학이야. 그 원리를 이용하면 첨단 기술이 만들어지지. 결국 수학과 과학은 자연의 생존 법칙을 해독하는 도구야. 모든 생명체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변화하고 적응하고 결국 살아남는 길을 찾아왔어. 그건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수학의 숙제 같단다. 수학은 이런 생명체들의 변화 속에서 종족을 보존하는 비밀의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학문이야. 프랙탈 구조와 가우스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질서, 종족 보존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단다. 단순히 생물학의 이야기가 아니야.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단순한 숫자의 학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등대이자 인류의 길잡이란다.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비밀은 자연 속에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이 비밀을 알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놀라운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인간 행복의 비밀을 자연이 가장 잘 알고 있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보자. 그건 그 사람에게 큰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단다. 자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어. 암을 치료할 물질은 자연 속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단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바로 수학의 마법이야. 그럼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요즘 사람들은 외로워.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놀라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멋질까?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마음은 외롭고 고립되기 쉬워. 그래서 자신을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지. 스마트폰은 외로움을 달래는 장치이기도 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스마트폰은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소통의 마법 채널이 되어야 해. 예전엔 책으로 지식을 얻었지. 하지만 이제 책은 교육을 주고받는 다리, 즉 수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마법 통로가 되어야 해. 특히 수학책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해. 수학책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려면 자연 언어로 써야 하고 전 세계 수학 교육 표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단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그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단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꾸지.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약, 질병을 미리 알아내는 예방의학, MRI나 초음파, CT처럼 몸속을 정밀하게 보는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것들이야. 이런 기술들을 첨단 산업기술이라고 부르지. 그 모든 기술의 뿌리에는 언제나 수학이 숨어 있어. 그래서 수학은 모든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이란다. 한 나라의 수학 실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란다. 그들은 자연의 질서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 힘을 기술과 삶에 활용한단다. 인간의 행복은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에 순응하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수학은 생존을 유지하고 종을 보존하는 비밀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든단다. 그러니 얘들아, 자연과 가까이 지내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이 자연의 비밀을 발견하는 실천이 된다면 행복한 삶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을 거야.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 바로 현대인들은 왜 외로움에 직면해 있을까 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지만 외로움에 직면한 이들도 많아. 왜 그럴까?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야. 그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단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빈곤해진 경우가 많지. 인간은 원래 목적을 가진 존재지만 물질의 도구로 전락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단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그걸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르지. 1950년대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이 군중 속의 고독을 설명했단다. 리스먼은 인간을 전통 지향형, 내적 지향형, 그리고 타인 지향형으로 구분했어. 특히 산업화된 사회의 타인 지향형 인간은 주변 시선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변의 눈치를 본다는 거야. 겉보기엔 사교적이지만 속으로는 더 큰 불안과 고립을 느끼게 돼. 이 모습은 오늘날 SNS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다.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결국 행복에 대한 갈망이란다. 현대인의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외로움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공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외로움을 벗어나려면 외부의 시선만 의식해서는 안 돼.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 속에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다른 이들의 삶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보는 게 필요하단다. 수학의 마법사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야 해. 진정한 삶은 자신의 삶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는 거야. 누구나 태어날 땐 혼자 울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변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외로움 없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을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의 마법사가 가장 사랑하는 말로 마무리할게.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란다.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외로움을 달래주고 미묘한 감정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 바로 현대인들은 왜 외로움에 직면해 있을까 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지만 외로움에 직면한 이들도 많아. 왜 그럴까?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야. 그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단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빈곤해진 경우가 많지. 인간은 원래 목적을 가진 존재지만 물질의 도구로 전락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단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그걸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르지. 1950년대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이 군중 속의 고독을 설명했단다. 리스먼은 인간을 전통 지향형, 내적 지향형, 그리고 타인 지향형으로 구분했어. 특히 산업화된 사회의 타인 지향형 인간은 주변 시선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변의 눈치를 본다는 거야. 겉보기엔 사교적이지만 속으로는 더 큰 불안과 고립을 느끼게 돼. 이 모습은 오늘날 SNS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다.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결국 행복에 대한 갈망이란다. 현대인의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외로움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공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외로움을 벗어나려면 외부의 시선만 의식해서는 안 돼.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 속에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다른 이들의 삶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보는 게 필요하단다. 수학의 마법사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야 해. 진정한 삶은 자신의 삶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는 거야. 누구나 태어날 땐 혼자 울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변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외로움 없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을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의 마법사가 가장 사랑하는 말로 마무리할게.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란다.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외로움을 달래주고 미묘한 감정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얘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 숨어있는 마법 같은 수학 이야기를 해볼까? 옛날에는 전화는 단지 말을 주고받는 도구였단다.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손을 잡았어.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마법 상자가 태어났단다. 이 마법 상자 하나로 전화도 하고 영상도 보고 문서도 만들고 심지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단다. 정말 놀랍지 않니? 얘들아, 무선 통신이 가능하려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게 바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지. 보이지 않지만 수학은 우리를 연결하는 달이란다. 스마트폰 회로 속 전자신호가 흐르는 3D 세계가 펼쳐져. 회로 사이를 떠다니면 수학 공식과 파동 그래픽이 보이지 않는 연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요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마음속은 종종 텅 비어 있단다. 그럴 때 스마트폰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마법의 친구가 되어주지. 사람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고 영상 속에서 웃고 울고 음악으로 위로를 받는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SNS 화면이 펼쳐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영상과 메시지를 나누고 하트, 이모티콘, 좋아요 아이콘을 보내기도 하지. 책은 지식의 창고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교육자와 학습자를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가 되었단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감정을 이어주는 마법의 통로지.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그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장치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수학이 있단다. 얘들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소통이 없다면 진짜 혁신은 일어나지 않아. 스마트폰을 따뜻한 마법봉처럼 사용해보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단다.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 바로 퍼지 이론이란다. 퍼지라는 말 속에는 애매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뜻이 들어있단다. 세상은 단순히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구분되지 않아. 사람의 감정, 날씨, 건강 상태, 그리고 삶의 모습들까지도 그 사이 어딘가 중간 영역에 머무르고 있단다. 이 신비한 이론은 버클리 대학의 자대 교수님이 처음 만들었단다. 불확실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퍼지 이론이지. 확률이 70%라면 딱 그 수치로 한정된 것이지만
퍼지 이론은 65%도 되고 75%도 가능해라고 말한단다. 퍼지 이론은 정보 처리나 제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단다. 로봇, 지하철, 자동은행 시스템, 엘리베이터, 음성인식, 그리고 의료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어. 세탁기엔 퍼지 센서가 들어있어서 세탁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판단하고 세탁 시간을 조절하지. 의료에서도 퍼지 이론은 환자의 증상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 진단에도 쓰이고 있어. 사람의 언어나 감정처럼 애매한 영역을 다루는 데 강하단다. 퍼지 이론은 1과 0의 이진법을 쓰는 컴퓨터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단다. 애매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정리하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에도 이용할 수 있단다. 퍼지 이론은 불확실성과 애매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지혜란다. 수학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따뜻한 학문이지. (21세기) 과학의 중심 이론인 퍼지 제어와 가우스 이론. 이들은 21세기 과학을 이끌고 있단다. 세상은 단순히 0과 1로 설명할 수 없단다. 사람의 감정, 날씨, 건강 상태처럼 애매한 영역이 많아. 퍼지 제어는 이런 애매함을 다루는 수학적 방법이란다. 기계가 사람의 생각과 감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도 하지. 에어컨, 세탁기, 자동차가 똑똑하게 작동하는 힘이란다. 인간의 감각과 인지 능력은 어렴풋한 것들에 머물러 있기도 해.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추구한다면 어렴풋함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단다. 집합연산은 논리연산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어. 집합의 확률을 도입한 퍼지 집합론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퍼지 논리 체계를 쉽게 만들 수 있단다. 미지근한 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약간 따뜻한 물이다라는 문장을 퍼지 집합론으로 쉽게 논리연산할 수 있어. 퍼지 논리는 미지근한 물이 0.3만큼 참이고 0.7만큼 거짓일 때 약간 따뜻한 물이 얼마만큼 참인지 수치로 답할 수 있단다.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미묘한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퍼지 제어는 이런 물음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단다. 21세기 과학의 중심 이론인 가우스는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란다. 아주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란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브라질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가우스 이론을 잘 표현한 예란다. 자연 속에는 수많은 패턴과 규칙이 숨어 있어. 가우스 이론은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를 찾아내는 영역이야. 퍼지 제어와 가우스 이론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단다. 퍼지 제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중간의 길을 찾아내고 가우스 이론은 무질서 속에서 숨겨진 질서를 밝혀준단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프랙탈과 가우스의 세계를 이해하면 자연의 비밀에 다가설 수 있어. 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준단다. 21세기 과학은 단순한 기술 발전에만 머물지 않는단다.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복잡성을 함께 이해하려는 길을 걷고 있지. 퍼지 제어와 가우스 이론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학의 도구란다.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신비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겪는 병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병은 자연 속 일상의 과정이며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박테리아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어. 일부는 해로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몸의 건강과 종족 보존을 돕는 착한 존재들이지. 병이 생기는 이유를 알려면 병원체,
즉 원인을 잘 살펴야 해. 우리 몸의 유전적 상황, 면역력, 그리고 생활 환경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병이 생기는 거란다. 병의 근원에는 박테리아, 세균, 곰팡이, 화합물질, 물리적 자극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이것들이 몸속으로 침입하거나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병이 생기지. 유전, 나이, 영양 상태, 면역력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과 생활 습관까지도 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병은 누군가로부터 감염될 수도 있고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생겨날 수도 있단다. 유전적 변이, 노화, 환경오염, 자가 면역 질환 등이 그 예야. 얘들아,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자연의 비밀을 알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단다. 사람이 자연의 일부이기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건 자연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야. 놀랍게도 자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가지고 있단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 박테리아의 터전도 오염돼 버려. 생존이 위협받은 박테리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고 그 몸부림이 바로 병이라는 신호로 나타나는 거야. 병원에서 약을 먹는 순간 박테리아 입장에선 독극물과 같아.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한 형태로 진화하려 하지. 이렇게 해서 슈퍼 박테리아가 생겨나는 거야. 병은 외부 침입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자연과 생명체가 균형을 잡으려는 과정이야. 수학은 이런 생존의 법칙을 분석하고 자연의 규칙을 찾아내어 생명과 종족의 보존을 예측하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지. 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다. 병은 우리에게 자연과의 균형을 잃었어 하고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일 뿐이야. 그러니 병과 싸우기보다는 병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자꾸나. 자연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이란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렴, 얘들아. 수학은 병의 원인을 계산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명과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는 언어란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얘들아 안녕. 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깊이 연구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너희와 함께 아주 신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바로 예방의학과 예측의학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 말이야.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에 자연이 품고 있는 비밀들을 밝혀내는 아주 특별한 학문이야. 이 비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단다. 만약 우리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그 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생명을 더 길게 이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 될 거야. 정말 놀랍지 않니? 예방의학은 병이 우리 몸에 찾아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막는 지혜로운 의학 분야란다. 매일 손을 깨끗이 씻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과 같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바로 예방의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예측의학은 언제쯤 어떤 종류의 병이 우리에게 생길지를 아주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는 첨단 분야야.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미래의 건강을 계산해내는 바로 수학이 가진 강력한 힘이 여기에 쓰이는 거란다. 만약 수학이라는 학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전된 의학기술들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수학은 의학 발전의 숨겨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 의학이 수학과 굳건히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수학을 결코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생명의 놀라운 마법을 함께 찾아보자.
소녀 마법사 루미아야. 오늘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병과 그 병을 치료하는 신약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새로 생겨나는 병들도 많아졌어. 이제는 무병장수 대신 유병장수의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마법에 도전하게 되었단다.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빛나는 액체를 섞는 사람, 바로 신약 개발 연구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의 일은 단순히 약을 섞는 실험만이 아니야. 새로운 약의 기획, 연구, 실험,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함께 설계하는 과학의 마법사들이지. 신약 개발은 어떤 약을 만들지 계획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 그 다음엔 연구실에서 물질을 조합하고 실험을 거듭하며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 하나씩 확인하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임상실험이라는 긴 여정을 통과해야만 해. 이 모든 과정을 마치려면 10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노력, 돈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정말 기적 같은 마법이야.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나온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새로운 질병일수록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연구가 훨씬 복잡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병은 100년 넘게 연구되었지만 아직도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과학 수학이 등장한단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 언어야. 숫자와 패턴으로 세상의 질서를 밝혀내지. 이 수학의 힘을 이용하면 병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의 길도 찾아낼 수 있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 중 많은 것은 자연에서 온 선물이야. 뱀독으로 고혈압 치료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은행잎에서 혈액순환제, 모두 자연과 수학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단다. 이제는 신약 개발의 수학 모델링이 함께 쓰이고 있어. 실험 대신 미분 방정식과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약의 반응을 예측하고 부작용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야. 덕분에 연구기간은 짧아지고 약의 안전성은 훨씬 높아졌지. 19세기에는 물리학, 20세기에는 화학, 그리고 지금 21세기엔 수학이 생명과학의 주인공이 되었어. 미국에서는 통계학 박사 2명 중 1명이 의학 연구에 참여하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수리 생물학 연구소를 세우고 있단다. 이건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마법의 언어가 바로 수학이라는 뜻이야. 수학은 생명을 구하는 마법이야. 그리고 신약 개발은 그 마법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지. 안녕. 나는 마법사 루미아야. 오늘은 암이라는 질병의 비밀을 들려줄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마법처럼 풀어줄 테니 걱정 마.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라는 작고 귀여운 생명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세포들은 다치면 스스로 회복하고 회복이 안 되면 조용히 죽음을 선택하지. 그런데 말이야, 어떤 세포들은 갑자기 폭주를 일으켜버려. 자신의 규칙을 잊고 미친 듯이 증식하면서 주변 세포들을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걸 바로 암이라고 부른단다. 놀랍게도 사람만 그런 건 아니야. 동물들도 암에 걸릴 수 있어. 특히 오래 살거나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암의 위험이 더 높지. 사람은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아주 취약해. 의학 발전으로 오래 살게 된 것도 한몫하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암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단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도 유방암에 대한 기록이 있어.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암 조직이 개처럼 보인다고 해서 카르키노스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지금도 캔서라는 영어 단어가 계절이랑 같은 이름이 된 거야. 고대의 사람들은 암의 원인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어.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몸 안에 4가지 체액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중 흑점즙이 너무 많으면 암이 생긴다고 했지.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짜 비밀이 드러났어. 1838년 요하네스 밀러가 암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밝혀냈고 1860년대에는 이 세포들이 몸의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단다. 암은 결국 유전자의 마법이 어긋나 생기는 병이야. 세포는 정해진 횟수만큼 복제하다가 스스로 멈추는데 복제가 너무 많으면 암이 되고 너무 적으면 빨리 늙어버려.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세포도 멈추고 더 많이 복제하면서 암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 거야. 그런데 말이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수학이 암의 비밀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 알고 있었어? 잠이 부족할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수학 모델이 있고 또 지수함수를 이용하면 암이 생길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대. 예전에는 통계로만 암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수학적 모델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지. 물론 환경도 큰 영향을 미쳐. 18세기 영국의 굴뚝청소부들이 피부암에 많이 걸렸던 이유는 석탄을 태울 때 생긴 콜타르 때문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아는 대표적 발암물질이지. 담배 연기 속 타르는 콜타르보다 더 위험하대. 술도 암을 불러오지. 와인 한 잔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위암, 식도암, 유방암 위험이 커지고 짠 음식은 위암을, 탄 음식과 지방은 결장암을 불러온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도 아주 위험해. 식도암이나 위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 햇빛 아래 너무 오래 있으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기기도 해. 자외선보다 더 강력한 방사선은 세포 속 염색체를 뒤틀어 백혈병이나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적인 이유로 가족 중 누군가 암에 걸렸다면 그 체질이 이어질 수도 있단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어. 암은 예방이 가능한 병이기도 하거든. 매일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짠 음식이나 탄 음식은 멀리해봐. 발달한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의 색을 담은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봐. 그게 바로 내 마법보다 더 강력한 진짜 치유의 주문이야. 세포의 균형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란다. 이게 오늘의 마법 수업의 결론이야. 자, 이제 너도 루미아의 마법 한마디를 기억해봐. 진짜 마법은 마음과 몸의 조화 속에 숨어있다. 안녕. 나는 마법사 루미아야. 오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병, 바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진짜 마법은 이해에서 시작된단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줘. 고대 이집트의 미라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의 미라에서도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어. 이 말은 암이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해왔다는 뜻이지.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암의 정체를 밝히고 정복하기 위해 싸워왔단다. 의학의 역사는 바로 암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야. 하지만 희망은 있어. 의학이 발전하면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 요즘은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같은 방법으로 암을 다루고 있어. 그렇지만 아직은 완벽한 마법의 치료제, 그러니까 완전한 해답은 없지.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국소 치료야. CT나 MRI 같은 마법 같은 도구로 암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부위를 잘라내거나 방사선 같은 세포를 태워 없애는 방식이지.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가 정말 좋아. 마치 악의 씨앗을 작은 불씨일 때 꺼버리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만약 암이 이미 온몸으로 퍼졌다면?
그땐 항암 치료라는 약물 마법을 써야 해. 이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야. 첫 번째 목적은 완치, 두 번째는 확산 억제, 세 번째는 고통 완화야.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야.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만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지.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야. 암세포만 정확히 골라 공격해 부작용이 줄었지.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야. 내 몸의 방어력이 스스로 깨어나는 마법이지. 사실 암치료제의 씨앗은 이미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아직 그 마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 자연은 최고의 의사다. 지금 사용하는 항암제 중에도 식물에서 온 것들이 많단다. 예를 들어 태평양 주목나무에서 발견된 탁솔은 유방암, 난소암, 폐암 치료에 큰 효과를 보였어. 그러니까 암치료제는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이미 만들어둔 해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이야. 마법은 이렇게 속삭이지. 진짜 발견은 세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이루어진다. 오늘도 루미아의 실험실엔 바람의 소리와 식물의 숨결이 들려. 어쩌면 다음 항암 치료제는 내 발밑 풀잎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안녕? 나는 소녀마법사 루미아야. 오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특별한 마법도구 MRI의 비밀을 알려줄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지. 아주 작은 세포는 현미경, 몸속은 X선,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듯이 말이야. 이제 훨씬 더 놀라운 마법 도구가 등장했어. 바로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야. 이 도구를 만든 폴 로터버와 피터 맨스필드는 200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단다. 왜냐고? 눈으로 볼 수 없던 몸속 세계를 선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마법을 현실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검사들, 예를 들어 X선이나 CT, 초음파는 몸속으로 에너지를 쏘아 영상을 만들어. 하지만 MRI는 자석의 힘과 고주파를 써서 몸속을 촬영해. 인체에 해롭지 않고 영상의 정밀도도 아주 뛰어나지. 그럼 MRI의 마법 원리를 살짝 들여다볼까?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수소의 양성자는 스스로 돌면서 아주 작은 자석처럼 행동해. 계속 회전하며 미세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MRI가 강력한 자기장을 몸에 걸면 몸속의 수소 원자핵들이 자기장을 따라 일렬로 정렬돼. 검사할 때 들어가는 둥근 터널이 바로 자기장을 만드는 마법 통로야. 몸에 두르는 코일 장치는 고주파를 보내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잡아내는 역할을 해. 촬영이 시작되면 수소 원자핵들이 돌다가 고주파가 멈추면 원래대로 돌아가며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하지. 바로 그 신호가 MRI 영상의 재료가 되는 거야. 인체의 각 조직은 물의 양이 달라. 이 차이를 컴퓨터가 흑백명한 값으로 바꾸면 내부 모습이 사진처럼 나타나. MRI는 이 신호들을 행렬과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 공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 행렬은 신호 세기를 기록하고 풀이의 변환은 숫자 정보를 그림으로 바꿔. 숫자들로 그려진 그림을 선명한 영상으로 펼치는 것과 같아. MRI는 근육, 인대, 뇌 같은 말랑한 조직을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이 없어 안전하며 해상도도 뛰어나지. 단점이라면 조금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하지만 우리 몸의 비밀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도구라면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 안녕. 나는 소리의 비밀을 다루는 마법소녀 루미아야.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의 세계, 바로 초음파 마법을 알려줄게. 귀 기울여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20에서 2만 헤르츠의 진동이야. 그보다 훨씬 빠른 소리는 바로 초음파란다. 박쥐나 돌고래 같은 친구들은 초음파로 세상을 본대. 박쥐, 돌고래는 초음파를 내보내고 돌아오는 메아리로 세상을 그려내는 거야. 음파는 움직이는 물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해. 다가오면 소리는 높게, 멀어지면 낮게 들리지. 박쥐는 이 마법으로 움직이는 먹이의 속도까지 알아낼 수 있어. 루미아야, 사람도 초음파를 쓸 수 있어? 그럼 바로 초음파 검사란다. 방사선을 쓰지 않아 안전하고 몸속 장기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초음파의 핵심 도구는 탐촉자야. 초음파를 내보내고 돌아오는 소리를 받아 컴퓨터가 영상을 만들지. 그 안엔 풀이의 변환 같은 수학 마법이 숨어 있어. 볼록한 탐촉자는 넓게, 선염은 세밀하게, 길쭉한 건 깊은 곳까지 본단다. 이건 모두 기하학의 마법 덕분이지. 요즘엔 인공지능도 초음파 마법을 배우고 있단다. 로봇은 흐릿한 영상을 선명하게 만들고 질병을 빠르게 찾아내지. 수학과 과학이 만나면 보이지 않던 세계도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단다. 초음파는 들리지 않는 진동을 이용해 세상을 그려내는 마법이야. 수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이 만나면 세상의 비밀이 눈앞에 펼쳐진단다. 어떤 병의 원인을 알려면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다. 50년 전에는 직접 해부하지 않고 우리 몸속을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했어. 하지만 뼈, 근육, 장기 등을 보여주는 마법 같은 빛, 바로 X선이 있단다. X선은 돌이나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물도 통과하는 성질이 있어.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어렵지 않지. X선 사진을 보면 단단한 뼈는 흰색으로, 근육은 진한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나타나지. X선을 이용한 검사법 중 하나인 CT 검사는 여러 방향에서 찍은 X선 사진을 컴퓨터로 재구성해 인체 내부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단다. CT 검사를 위해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터널 같은 둥근 통 속으로 움직이며 X선이 방출되어 우리 몸을 꼼꼼히 찍지. 뼈처럼 밀도가 높은 부분을 통과한 X선은 많이 줄어들고 근육처럼 밀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X선이 조금만 흡수된단다. 인체를 통과한 X선의 세기를 측정해 이미지를 얻고 여러 장의 X선 사진을 컴퓨터로 조합하면 우리가 아는 CT 사진이 완성되는 거야. CT 검사의 기본이 되는 수학 원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야. 환자 몸의 단면에 여러 방향에서 X선을 쏜다고 생각해보자. X선의 방향에 따라 몸속에 흡수된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며 여러 측정값을 이용해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단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반면에 각 부분이 흡수한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있고 이를 명암함수로 변환하면 단층 차정 사진이 완성된단다. 컴퓨터는 연립 방정식을 풀 때 행렬이라는 수학 이론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형대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CT 영상이 선명하지 않거나 훼손될 수 있는데 이때 잡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수학이 활용된단다.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해 블러링과 평균값 계산이 필요하며 이진법 이미지에서 주변 평균값을 맞추는 과정에 미분 방정식이 이용된단다. 사진 데이터의 평균값을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 해를 구하면 복원된 영상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다듬어지고 흩어진 데이터를 다시 잡아준단다. 전문가들은 고차원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이 방정식을 사용한단다. 안녕 꼬마 마법사들.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마법
혁신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건 바로 혁신이라는 이름의 마법이야.